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정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러분들 단군 이래 가장 길었다는 연휴 동안에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 보면서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학생 또는 성인들이 취업 준비생들인지 굉장히 열심히 문제들을 푸시고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거의 다 취업에 관련된 책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점점 지금 공채들도 채용 진행 과정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취업 열기도 굉장히 뜨겁게 가고 있구나 하고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지난주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융기사, 이제 여러분들 점점 금융기사에 대해서 열심히 봐두셔야 하는데, 물론 이제 지면으로 나중에 같이 검색하시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면으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모자르거나 전체적인 트렌드 흐름을 좀 파악하고 싶으실 때는 구글이라든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뉴스 검색으로 이제 금융 쳐보시고 뉴스 검색으로 가시면은 전체적인 비슷한 금융 기사들이 쫙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면상으로 좀 자세히 보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들을 좀 체크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구글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좀 신문 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북한 금융 제재, 미국의 제재에 관련된 거, 정치적 리스크에 관련돼서 하는 내용들이 구글 검색에 금융 관련 기사로 많이 떴었는데요. 정치적 리스크들이 어떻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가 한번 여러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금융편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까지는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쪽의 컨텐츠라든가 하는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선진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인 인디고고와 킥스타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영화라든가 그런 문화 또는 어떤 이제 기부라든가 정치권 그런 데에 많은 그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모금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크라우드 펀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모험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기술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곳들에게 이 모험 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현재 은행권은 좀 어렵지만 투자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적극 나서주기를 권유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또한 지금 현재의 정책과 규제들이 모험 자본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정책 쪽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고 불필요한 규제 같은 것은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것들을 소리 높여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제 금융공기업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정책들이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정책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는가를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나중에 면접과 논술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농협, NH증권, 증권사들도 올해 채용 규모들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은행권의 경우는 이제 정권 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인력이 수급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청년 실업 해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노력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작년에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들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채용이 지금 이제 진행이 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의 발표도 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도 이제 A 매치에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동향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 경제 관련 공부를 하거나 소식, 그다음에 동향 같은 거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지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정말 금융정보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그 보고서라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그 이제 직무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면접과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를 이제 발췌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의 금융에 관련된 기사들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험과 면접에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금융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용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한국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 최종 학교, 성적, 심지어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남녀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그 기존의 그 이력서에 쓰던 그런 내용보다는 본인의 어떤 전문 지식과 지적 능력을 좀 더 그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한국은행의 경우는 전문 지식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그 업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재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적 능력은 전문 지식과 합해져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이나 직업 세계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쓰고 그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많은 실무자와 면접관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채용 방식은요. 이미 선진국의 여러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그 인재를 검증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현재 눈에 보이는 스펙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와서 실무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잠재 능력에 더 비중을 두어서 채용에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한국은행의 채용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중은행이나 다른 금융권도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사실은 너무 재미있는 기사가 보도가 돼가지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 동시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한국은행의 서류 전형이 발표되자마자 외국 유학생,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요번 채용에 지원을 했던 외국 유학생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한국은행 서류 지원에서 탈락한 것을 보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유학생은요. 호주의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G8이라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G8이라는 것은 호주의 한 학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호주에 이제 세계적인 명문대들이 몇 군데 있는데 뭐 호주 국립대라든가 시드니 대학, 그다음에 뭐 모나시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 8개 있는 대학을 G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본인의 자녀가 G8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이게 서류 전형에
기준이 무엇이냐, 약간 이것은 의혹이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더불어서 한국이 이러니까 뭐 문제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달라고 막 이제 요청을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써놓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한국은행 그 홈페이지에 인사 담당자의 답변은 너무나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뭐냐면 이번 2018년도 G5 그 공채의 그 서류 전형에서는 학교에 대한 기재란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자녀가 명문대지만 다른 명문대를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학교는 전혀 그 채용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이번에 금융공기업과 많은 시중은행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재란을 제외하고 좋은 명문대와 그만한 학력을 갖췄으면 다른 것에서도 검증을 하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히 모르시는 그 부모님과 그 지원한 분의 약간의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답변이 나오자마자 그 항의를 했던 분은 바로 그 내용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잠시 해프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돼서 다른 데서도 아마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텐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연봉에 대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연봉 정보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공기업들이 과연 초봉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항상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금융공기업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은행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금융공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산업은행이 금융공기업에서 그 초봉은 가장 높고요. 기관장의 연봉은 한국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연봉만큼은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봉 자체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그리고 내 경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연봉만을 고려하시고 입사를 할 경우에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5년 후나 10년 후에 오히려 연봉이 본인이 훨씬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경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연봉도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는 연봉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진짜 그 애매한 경력으로 연봉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불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 무조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경력을 쌓아 나갈 것인가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뭐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10년 후 뭐 그런 형식으로 중장기를 내다보면서 경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중점 사항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채용에 관련된 기사가 이제 보고로 나왔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내년 금융권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금융기관의 그 정점에 있는 한국은행이 왜 이런 보고서를 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뭐 일부는 잘 아시겠지만 채용이라는 것, 인력 채용이라는 것은 경기와 상당히 민감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통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도 상당히 많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사이트는요, 금융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상당히 유용하지만 일반 다른 산업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 산업 분야의 동향이라든가 현재 재무 상황이라든가 시장 규모를 볼 때는 한국은행 사이트를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내용에 참고하자면은 뭐 석유화학 쪽은 되게 밝은데 반해서 자동차라든가 철강 등은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채용에 대한 니즈는 정말 어떤 신사업이 활발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어떤 발전이라든가 사업 규모가 커져서 인력 채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감에 따라서 대체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급격한 채용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채용은 꾸준히 많아지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꾸준한 발전과 함께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그 한국은행 사이트 여러분들 참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 한국은행 사이트 bok.or.kr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옆에 그 가보시면은 관련 그 패밀리 사이트라고 해서 협력사들 내지는 가족 관계에 있는 다른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 사이트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전자도서관도 있고 교육에 관련된 그 사이트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에서 교육 사이트 운영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과 학생들을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동향이라든가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금융 분야의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대응 방법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더욱이 한국은행에서는 그 요청을 했을 시에는 단체를 위한 지원 교육도 나가고 있고요. 개인을 위한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앞으로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그 교육들에 들어가서 방문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금융에 대한 지식도 높이고 또 그 여러분들 그 채용, 그 취업에 관련된 그 성공률도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대한 것도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은행은 다른 자격증이라든가 어학점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산점은 거의 다 없앴고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의 수상자에게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경시대회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외에 수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실패한 경험을 쓰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가산점은 못 받으실지라도 실패에 대한 것을 경험 삼아서 본인이 얻은 것들을 면접에서 말씀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경시대회에 시도를 한번 해보셔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교육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패밀리 사이트에 화폐 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통계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 사이트 가시면 보시겠지만 그 통계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이제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직을 계속해서 수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통계를 사용하실 때 이런 통계 사이트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화폐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은행 사이트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뭐 블록체인 기술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나중에 뭐 어떤 통화로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제가 전번에 소개해드린 그 비탈릭 부테린의 그 이더리움이라든가 해서 동향 정도는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상화폐에 관련돼서는 아마 그 면접이라든가 논술에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금융의 그 속속들이 계속해서 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그런 기술의 발전에도 그 투자를 하지만 또 그런 기술로 인해서 금융이 또 발전하게 되고 변화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그 뱅킹 시스템, 그러니까 인터넷 금융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우리나라 지금 뭐 디지털 금융시대 4.0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변화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1999년부터 그 디지털 금융으로서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간단한 인터넷 뱅킹 정도인데 그것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가 마침 한국은행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하는 내용이 유튜브 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고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관련 업무를 하시는 그 한국은행 그 차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실, 그러니까 제가 본 강의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정책 발표에 관련된 것인데요. 한번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디지털 금융 분야에 지원하신 분이라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디지털 금융의 영향과 대응 과제라고 해서 2000년도 그러니까 11월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터넷 금융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나, 시작이 어떤 것이었고, 우리가 외국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걸 참고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동영상. 그래서 2006년 11월에도 디지털 금융의 이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차장님이 나온 그 동영상들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칼럼 보시면요, 칼럼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칼럼은 여러분들 논술 준비하시거나 면접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본인의 의견, 사견을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전개했는가,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어떤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글의 전개 방식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마침 그 2017년 6월 28일에 그 핀테크에 관련된 그 칼럼이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핀테크에 대한 변화와 은행에서 이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국은행 사이트 외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KB 그 에너지 그래가지고 비타민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고, 하나 그 KB 하나경제연구소에서도 그 보고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필요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제 금융의 지금 색다른 다른 그 방식들과 기법들, 현재 제도권에 있는 은행과 증권,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많은 상품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면접 때 앞으로의 그 금융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금융의 어떤 책임, 사회적 책임, 기업에 대한 책임에 관련돼서 말할 때 좀 좋은 아이디어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 착한 금융에서
미디어펜에서 그 신문 미디어펜에서 그 연재를 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그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또는 금융 분야의 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그런 사회적 약자를 껴안고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발 형식으로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아프거나 좀 그 어떤 상해가 있는 부분과 무관한 뭐 여행 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비대면인 경우에는 가입 자체라든가 어떠한 그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체크카드마저도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현재 현 주소와 더불어서 방향 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착한 금융은요, 말 그대로 착한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착한 금융이 떴다라는 기사로 올해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임팩트 금융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임팩트 금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 굉장히 상당히 임팩트 있게 들리는데요. 보통 금융기관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금융기관들의 목표인데 이 임팩트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금융이라는 것은 그런 그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줌으로 해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금융이라는 의미에서 임팩트 금융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금융은요, 요번에 그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 이현재 예전에 전 경제부총리셨죠. 그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많은 금융의 주요 인사들 20인 정도가 같이 발족위원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금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정부 주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던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임팩트 금융 민간 주도로 해서 여러 군데 이제 그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그 몇 개의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 금융은요. 2002년에 발족한 영국의 브리티스 벤처스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요. 영국의 그 브리티스 벤처스는 그 당시에 노인 요양 프로그램이라든가 가난한 지역에 그 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그 금융기관에 대한 인상이 다소 이제 나쁘거나 금융하면 냉혹하고 냉정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 금융이 정말 할 수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러한 금융의 그런 기법이라든가 금융의 여러 가지 노력, 시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의 그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그 어떤 최대 이익을 추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금융 위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 위기로 해서 세계적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사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대형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취하거나 아니면은 그 임원들은
최대의 보너스 잔치를 벌이기도 해서 금융이 약간은 어떤 악마의 같은 이미지 또는 뉴욕 그 한가운데서 그 월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인들을 향해서 데모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그 착한 금융인 임팩트 금융이 좀 더 많은 영역에 걸쳐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회적 약자라든가 지금 불평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임팩트 금융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금융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구호단체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진정한 구호는 구호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구호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임팩트 금융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주춧돌로 섰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경제 기사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금융에 있어서 어떤 분야였던 건지 어떤 리스크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책과 금융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제목은 기고만장 북한도 무서워하는 미 금융 제재 BDA 제재다 해서 조선 그 비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북한의 이제 정치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미국에서 계속해서 어떤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계속될수록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돈을 빼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달러가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달러 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약간의 그런 변화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출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외환 시장이 이렇게 정신없이 요동치는 것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리스크들이 어떻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BDA 제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BDA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하는 마카오에 있는 굉장히 작은 은행이었습니다. 이 마카오에 있는 작은 은행이요. 북한의 그런 그 위패를 만들어내는 그 달러 위패를 만드는 은행으로 주목이 됐었고요. 사실 여기서 북한이 많은 돈을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BDA라는 은행 하나를 굉장히 요주의 은행으로 이제 경고를 하고 리스트에 올리고 미 재무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기가 2006년인데요. 그때는 이제 육자 회담이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그 핵 폐기에 대한 그 공동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잘 가던 중이었었는데 미국이 이런 금융 제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BDA 은행이 발표를 하자마자 갑자기 많은 BDA의 그 자금과 그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은행에 돈을 인출하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마카오 당국이 이런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BDA에 있는 자금들 유출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북한이 여기 한 50여 개의 계좌를 갖고 있었고요. 많은 자금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북한도 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고요. BDA에 관련된 이제 그 경고 재무부에서 요주의 금융기관을 발표를 하자마자 모든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와 거래를 하지 않고 모든 금융 거래를 끊어버리면은 하다못해 북한이 어떤 것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할 때 물건을 사러 가면은 대금을 정말 달러를 다 싸들고 가야 하는 송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당시 사실은
북한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였게 됐고요. 그 전 세계 모든 그 금융기관들이 미국과의 거래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BDA 제재를 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알아서 다 끊어버리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조치는 놀라운 게요. 사실 미국이 BDA라는 은행 하나만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인데 전 그 은행들이 모두가 그런 형식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끊어버리게 됨에 따라서 북한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고요. 북한 지도부, 특히 이제 달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이때 당시 핵 폐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BDA 제재를 풀었지만은 이것으로 관련된 여파가 있었고 북한이 상당히 이러한 금융 제재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BDA 제재 같은 제재가 또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각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금융 제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북한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미 BDA 제재를 한번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라서 이미 위험을 굉장히 많이 분산을 시켜놨고요.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 자금을 많이 몰래 세탁을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거래하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북한 그 금융 제재에 대한 그 위험 기관으로 발표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거대한 금융 시장과 규모를 갖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죠. 기축통화국과의 거래를 끊어버리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미국과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거는 거의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한 일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런 그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에도 금융 제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축통화국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기축통화 제가 전에 한번 책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화폐 전쟁에서 그 기축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역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에서 미국의 독주가 굉장히 어려움으로 봉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리스크, 그다음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영향력, 그다음에 그런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당장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 형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논술이나 면접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그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은행으로 지정을 했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입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 은행인데요. 이 작은 은행의 제재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여파가 북한의 그러니까 압력으로 쥐어들게, 사실 굉장히 숨을 쥐어드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금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2012년 이후로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성장으로 돌아서고 성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서 이것은 기술 혁신이라든가 생산성 문제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소비라든가 이제 금이나 돈을 화폐를 이제 소비하는 가계 소비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투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성장 단계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급이 어떤 부분인지, 그다음에 수요가 어떤 부분인지, 수요가 또 어떻게 중요하고 그거의 주체가 되는 기업과 가계, 그리고 금융인으로서 우리가 가계와 기업에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요, 이제 한국은행이
신용카드 이제 개인이 신용카드 그 기록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라든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 분석을 한다는, 즉 빅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경제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요번에 그 채용 그 공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번에 빅데이터 부분 디지털 금융에서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그 빅데이터에서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더 민간인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터넷에 그 게시에 올리는 그 이제 댓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맨날 이제 경제 분석 자료라든가 물가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은 저거는 그냥 자료일 뿐이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시는 불만을 털어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좀 더 소비자들의 현재의 그런 그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뭐 신용 그 소비 그 카드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현실에 맞는 그런 그 경제 분석이 나중에 또다시 우리에게 좀 더 실효성 있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금융 지식을 넓게 하는 그 시사 용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준비한 것은 시가총액과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증권시장에서 사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쉽게 말하면요. 그 주식과 주식 가격과 주식의 그 거래량을 곱한 가격입니다. 총 그 시중에 그 거래되는 주식의 양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어떤 경제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서 현재 그 어떤 그 경제 파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이제 시가총액 뭐 삼성전자가 1위다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업의 시가총액을 따질 때는 기업의 현재 그 주식의 가격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거래되는 그 주식의 양이 만약에 100만 주다 그러면은 그것을 곱한 그것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족족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1위에서 13위까지 발표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요. 그다음에 금융은 10위와 11위에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가 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현재 그 규모를 가늠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다 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주식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뭐 알리바바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기업들에 더불어서 중국 기업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주로 랭크되어 있는 것들이 뭐 미국이 대부분이고 유럽, 그다음에 중국, 일본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분발해서 또 이렇게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거는 은행과 증권 쪽의 시가총액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데가 JP모건 체이스, 미국계 투자은행이죠. 시가총액 가장 높고요. 놀라운 것은 2위로는 중국의 공상은행입니다. ICBC, 우리나라도 지점 들어와 있고요. 지금 확장 규모가 상당히 크게 확장을 해 있고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BOA라든가 HSBC, CT 다 나와 있는데 일본 은행도 들어가 있고 중국계 은행도 들어가 있고 유럽계 은행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지주도 건실하게 성장을 해서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기업의 투자은행에 편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IT, 모바일 쪽은요. 또 단연코 애플, 뭐 구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겠고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그 제조 쪽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알리바바와 텐센트 해가지고 중국계 기업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BDA 제재 말씀드리면서 중국이 미국의 그런 제재에 있어서 정말 힘이 커졌긴 하지만 아직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과의 거래를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미국 또한 이렇게 기업의 규모,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의 금융시장과 중국의 기업들 산업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라고 약자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러시아와 옛 소련의 국가들의 연합체이자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 EAEU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추구하는 바는 EU 같은 공동 시장을 마련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옛 소련권의 국가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라든가 키르기스스탄이라든가 벨루시아라든가 그런 이제 현재 5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예전에 유라시아에 있는 옛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던 국가들이 좀 더 편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와 함께 연합해서 어떤 경제 축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인데 뭐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이라든가 대중 수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이라든가 중국의 영향력에 너무나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되고 어떤 외교에서도 좀 더 실리적인 연합이라든가 함께 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남미라든지 이렇게 유라시아 연합이라든지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는 시장, 경제 시장을 개척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특히나 좀 더 극동아시아를 주축을 하려고 하는 러시아와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발언권이 굉장히 큰 만큼 우리나라는 경제 안정에 있어서 러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 쪽에서 우리가 이 유라시아의 경제 연합과 FTA를 체결하고 좀 더 경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강한 중요한 일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손을 잡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러시아 쪽하고 좀 더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도 좀 더 이끌어내고 우리가 여러 나라와 실리적인 외교를 진행함으로써 금융시장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정치적 리스크에 있어서 특히 북한 문제는 좀 더 우리 자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 기본이 갖추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점점점 산업의 커짐에 따라서 금융적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발언권이라든가 그런 상황이라든가 동향을 굉장히 요즘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금융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접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 문제가 나올 때는 세계 진출이라든가 글로벌 금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융의 이해를 돕고 또 금융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접과 논술과 여러 가지 산업 동향에 실제로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도서를 한 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책 제목은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자, 이 책은 2012년부터 서울경제신문에서 금융 전문 담당,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보험, 증권사를 그 수시로 드나들면서 기사를 작성해 왔던 신무경 기자가 쓴 책입니다. 계속해서 금융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글을 쓴 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의 동향이라든가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올해 그 채용 트렌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IT 분야에 대한 것이 부쩍 그 강화되고 강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BBVA라는 그 은행의 총재와 골드만삭스 그 총재가 말을 했듯이 앞으로의 금융은 소프트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IT 기술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IT 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클라우드 슈밥 박사가 발표를 함에 따라서 지금 세계 각국 선진국, 뭐 미국과 중국, 인도 뭐 여러 그 나라에서 국가적인 이슈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준비하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도 이와 다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이 신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기술에 의해서 금융 분야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에서 많은 그런 그 인터넷 그 전문 은행에 그 대응할 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런 이제 핀테크 기업들을 설립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히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와 K뱅크 설립 이전에 이제 설립 인가부터 해서 많은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특히 그 외국의 많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고 현재 그 총재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역할을 하고 있고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시고 면접 준비하시고 시간이 없는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련된 서적만큼은 한번 꼭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안에 있는 목차라도 한번 한번 살펴보시고 목차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면서 신문 기사와 함께 내용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뒷부분에 있는 지금 세계 인터넷 전문 은행 각국의 뭐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전문 은행의 후발주자인데요. 그 인터뷰 내용에 지금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 사례라든지 실패 사례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면접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마 그 금융권에서 많은 곳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 그 K뱅크, 카카오뱅크 또 앞으로 이제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은행에 대비한 현재 시중 은행들 또는 증권사, 보험사들의 아마 그 앞으로 시장 전략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면접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되짚어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의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CDC 취업 캠퍼스 치시면은 거기서 저희 쪽으로 이제 그 질문 있어요란에 여러분들 그 취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는 저 elisabankerskorea.com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제가 계속해서 신문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디지털 금융, 지금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4.0 시대라고 하는데 디지털 금융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지금 현재 디지털 금융에 반영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신문 기사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분들 면접과 논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굉장히 쫓기시고 바쁘시겠지만
공부하시고 또 머리 좀 식히시고 그러고 싶으실 때는 좀 더 신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적용하는 지혜를 좀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